무엇보다도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로 위원장님께서 이제 규제 정책의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정치권, 특히 이제 국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또 뼈있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국회에서 많은 규제들이 또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학과 기술보다는 또 이념에 휘둘리는 경향이 생기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행정대학원에서 행정 또는 정책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모든 국민을 이롭게 하는 규제 또는 정책은 없다. 반드시 누군가는 승자가 되고 누군가는 패자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념이 규제에 따라왔을 때는 이제 그게 더 극단적으로 더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 사례가 지금 말씀해주신 맥주와 와인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대못을 많이 뽑으셨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대못을 박으려면 망치가 있어야 되겠죠. 어제 조선일보 환경 칼럼을 쓰시는 한삼희 기자님 칼럼 제목이 기후 망치를 과하게 쓰다가 역효과 부른 미국 민주당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쓰셨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 원인 중에 하나도 기후 피로증, 기후 변화를 너무 또 강조하고 거기에 또 과도한 규제가 따르다 보니까 여러 미국 국민들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느껴서 트럼프로 등을 돌렸다라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세션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먼저 박주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님께서 플라스틱 사례로 본 물질 흐름 분석과 전 과정 평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주영 교수님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주영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졸업하신 다음에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예일대학교에서 환경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예일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교 로스안데스 경영대학 조교수,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교편을 잠깐 잡으셨다가 저희 서울대학교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물질 흐름 분석 이러니까 익숙지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말 들어보시면 상식적으로 너무나 잘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주영입니다. 너무 자세히 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오늘 여성과총 초청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여성과총이 이제 한국 여성과학기술자 단체 중에서는 이제 가장 큰 협회인데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환경공학을 전공했지만 박사 때는 지속가능 공학이라는 분야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물질 흐름 분석과 전과정 평가가 이제 저희 지속가능 공학에서 사용하는 주요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이제 문제 의식과 주제가 이 플라스틱,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물질 흐름 분석 그리고 전과정 평가가 이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이제 과학적인 의사결정에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속가능 공학이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학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플라스틱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해야 되느냐, 사실 이게 굉장히 정의하기도 어렵고 다양한 접근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속가능 공학에서 특히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우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문제의식은 지금 우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낭비적으로 쓰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자원을 낭비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을 채굴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하는 모든 과정에서 폐기물도 나오고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환경 영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이 화석연료라는 것들을 과도하게 쓰고 있고 청정한 에너지 원료를 잘 쓰고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데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느냐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있는 문제의식이고요. 그런데 이제 환경 영향을 줄이는 거에만 저희가 목표를 가지게 되면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원 소비를 0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의식주도 필요하고 다양한 제품을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 소비를 0으로 만들 수는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경제 발전, 어느 정도의 충분한 그런 경제적인 여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어떤 국민의 소확행,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삶, 우리의 복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담보가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줄이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경제 발전, 그리고 우리 인류의 복지를 담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인류의 복지와 경제 발전까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자원 소비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움직임이 바로 순환경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경제라는 단어를 보시면 아무래도 이 순환이라는 것 때문에 순환경제라는 것은 자원을 순환적으로 더 잘 쓰자, 재활용을 잘 하자라는 것인가 보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께서 순환경제를 들으셨을 때 조금 폐기물 관리를 잘 하자, 폐기물 관리의 다른 이름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이제 유럽을 비롯해서 좀 추진되고 있는 순환경제는 이런 폐기물 재활용을 더 넘어서 경제 전반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자고 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환경제를 어떤 경제 전반의 자원 효율 혁신이라고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재활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자원을 다 쓰고 나서 이제 폐기물이 나올 때 이거를 처리하고 매립하고 소각하기 전에 가능하면 재활용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미 이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전 단계에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품을 애초에 생산을 할 때부터 제품의 소재를 가능하면 친환경 소재를 선택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혹은 이 제품을 설계를 할 때 가능하면 단일 자재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가능하면 재활용이 더 잘 되도록 이미 제품의 디자인 단계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든지, 그리고 제품도 저희가 이제 모듈식으로 만들게 되면 이 제품이 고장을 났을 때 잘 교체해서 더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듈러 설계 이런 것들도 친환경 제품 설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환경 제품 디자인도 이제 순환경제 전략의 하나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제품도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기업들에서 생산을 잘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청정 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이 이제 기업에서 이제 생산을 할 때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폐기물도 자체적으로는 가능하면 재활용을 많이 해야겠지만 이런 것들도 기업과 기업 간에 한 기업에서 나온 폐기물을 다른 기업에서 또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것들도 폐열을 잘 또 기업 간에 공유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태 산업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떤 기업이 가치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한 더욱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도 이제 순환경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제품의 경우에 이제 많이들 이제 자동차를 이제 가지고 운전하고 다니실 텐데요. 사실 설문조사를 해보면 자동차의 대부분의 시간이 그냥 주차장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도 근무 시간의 60%가 그 오피스 건물이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를 한 사람이 굳이 한 대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자동차를 소카 같은 그런 이제 새로운 모델을 통해서 하나의 자동차를 그냥 이제 회원으로서 이제 멤버십 돈을 내고 필요할 때 예약하고 쓰는 이제 이러한 공유 모델에 대한 또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플라스틱 포장재 관련해서는 포장재도 이런 포장재를 어떤 제품으로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라 포장재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예를 들면 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제품을 이제 유통을 할 때 이 포장재를 다회용으로 만들어서 이 제품을 운송하고 난 후에는 이 플라스틱을 포장재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서비스만 제공하고 다시 활용하는 이런 패키징 에서 서비스 같은 모델도 또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소재도 비재생 자원보다는 재생 자원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재생 자원의 경우에도 뭐 그냥 한 번 쓰고 그냥 태워버리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오래 쓸 수 있게, 뭐 예를 들면 목재 자원 같은 것도 건물에서 50년 이상 쓰고 그 후에는 얘네들을 해체해서 가구에 다시 또 쓰고 다양한 형태의 용도로 단계적으로 활용 후에 마지막 단계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소각을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제품의 가치를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이제 순환경제의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런 순환경제를 이제 2015년부터 순환경제 실행 계획이라는 이제 정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제 그린딜과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하면서 이 순환경제가 또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순환경제를 더욱 이제 강화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순환경제를 우리가 잘 추진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전략이 특히 어떤 국가에 필요하냐, 이제 이런 전략들을 도출하고 이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물질 흐름 분석을 통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유럽 통계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그 유럽 각국에 대한 물질 흐름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물질 흐름 분석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물질 흐름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단계에서 얼마나 우리가 자원을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냐, 자원 소비 어떤 현황을 파악하는 이런 분석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원을 소비를 하고 있는지 이제 통계 자료를 가지게 되면은 다양한 측면들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자원을 얼마나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자급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또 예를 들면 순환을 얼마나 해서 실제로 재활용해서 산업에 다시 투입되는 양이 얼마이냐,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GDP 대비 자원 소비량이 얼마이냐, 이런 자원 생산성 이런 것도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자원 소비 전반의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탄소 발자국이나 배출량 같은 것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지표들이 이제 유럽 순환 경제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다양한 지표 예시들이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계로 만들어서 시계열 그리고 국가별 이런 통계를 비교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비슷한 통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분야별로 통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통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사실 많은 나라에서 이 에너지 밸런스 에너지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원으로부터 얼마나 공급이 되고 뭐 산업과 가정에 얼마나 에너지가 쓰이는지 각각의 단계에서 에너지 효율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통계로 만들어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중요한 전략 자원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통계를 관리를 하지만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어떠하냐, 사실 플라스틱도 이런 동일한 통계로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많은 국가에 이런 플라스틱 통계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플라스틱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 이제 지난 3년간의 통계를 구축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뭐 수지 생산량이 얼마나 되고 폐플라스틱 발생량, 재활용률, 수출은 얼마나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폐플라스틱 활용으로 인해서는 얼마나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절감을 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추정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통계가 제공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 연구자들이 나름대로 플라스틱 흐름을 추정하는 연구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가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2017년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나온 이제 연구인데요. 사실 이 연구의 결과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워낙 그 언론에서 많이 이제 언급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했던 것은 플라스틱이 굉장히 우리 생활 전반에 녹아들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그 수치를 정확히 뽑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논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 소비량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얼마나 재활용을 하고 있는지, 재활용률이 9%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인용이 많이 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플라스틱 중에 이제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플라스틱이 잘 썩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해양으로 휩쓸려 들어가서 이제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이제 우려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얼마나 플라스틱 폐기물이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는지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 추정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서 이제 플라스틱 흐름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저희 연구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 소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이 한국의 가용한 통계를 다 한번 검토를 하고 이 플라스틱 물질 흐름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결과는 이제 2022년 결과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65년부터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 태동한 시점부터 이제 플라스틱 통계를 좀 지난 50년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결과를 보시면 한국의 수지 생산량은 한 1,800만 톤 정도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수출이 됩니다. 한 60% 정도가 수출이 되고 이런 것들로 이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 대부분의 분야에 이제 사용이 되고요. 특히 포장재 부분에 한 45%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된 플라스틱이 발생하는 이제 폐기물 발생량이 2022년 기준으로 한 1,000만 톤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폐기물 중에 한 60% 정도가 이제 재활용 시설로 반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 한 26%가 이제 소각이 되고 한 11% 정도가 이제 매립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재활용 시설로 반입된 플라스틱 경우에 그 중에 한 46%는 이제 물질 재활용으로 들어가고요. 한 23% 정도가 이제 열적 재활용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물질 재활용을 좀 더 많이 하고 있고, 일본은 열적 재활용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재활용은 아직 1%가 채 되지 않고요. 그리고 잔재물로 발생하는 비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분리 배출되는 것과 혼합 배출되는 것들은 뭐 따로 이렇게 효율을 평가를 해볼 수도 있고요. 이제 분리 배출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분리 배출도 잘하고 있는데, 분리 배출이 되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재활용 시설로 들어가고 물질 재활용이 되는데, 생활계 폐기물의 경우에는 재활용 시설로 반입되지만 물질 재활용되는 양은 한 5.2%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좀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품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의 이제 측면들을 다양한 이제 물질 흐름에 대한 정량화된 수치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지표로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7년 기준으로 이제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을 평가해 보면 한 135kg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일본의 78kg나 미국의 111kg, 유럽의 114kg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1인당 소비량은 확실히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조금 불필요하고 과도한 소비는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까 재활용률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나라의 국가에 비해서 재활용률은 높은 편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물질 재활용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초적인 어떤 물질 흐름에 대한 저희가 데이터를 갖게 되면 어떤 전략을 썼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전략의 효과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자들이 이제 이런 물질 흐름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시나리오 분석 같은 것을 다양한 모델링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소개드리려고 하는 이 연구에서는 이제 플라스틱이 특히 이제 해양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해양 생태계나 육상 생태계로 배출되는 플라스틱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들을 써야 되느냐라는 것을 평가한 논문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 BAU 시나리오 대비해서 수거율을 높이고 재활용을 잘하고 혹은 사용량을 줄이고 소재를 대체하는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다 쓰면은 이제 해양이나 육상으로 배출되는 플라스틱 배출량의 78% 정도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앞서 논문에서는 이제 플라스틱의 이제 해양 그리고 육상으로 배출되는 양을 0으로 만들려는 목표로 어떤 전략을 평가를 해봤다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논문에서는 우리가 이 플라스틱 산업 생태계에서 정말 탄소 중립을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한 플라스틱 산업 생태계는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하는가를 한번 추정해본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탄소 기반한 재료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가 훨씬 어려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 물질 재활용이 무려 80%까지 증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산업에 투입되는 재생재가 60%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뭐 바이오 플라스틱이나 화학적 재활용을 또 보완적으로 사용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이 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또 탄소 배출량이나 어떤 플라스틱 사용에 의한 환경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이제 방법론이 바로 이제 LCA라고 하는 정과정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과정 평가 같은 경우는 좀 기업 단위에서 이제 자사의 어떤 제품의 환경 영향을 평가할 때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후변화 관련한 이제 규제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2026년 이후로는 유럽에 수출을 할 때 탄소 배출량, 탄소 발자국을 또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규제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업에서 LCA 활용을 많이 해서 제품의 환경 영향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책 쪽에서도 LCA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LCA에 기반한 정책들이 점점 더 많이 마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정책들에서 또 심지어는 LCA를 활용해서 탄소 배출량을 요구하는 그런 규제들도 또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런 LCA를 점점 요구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재생제 원료 목표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재생제를 우리가 과연 공급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런 재생제를 공급을 했을 때 어떤 기술을 쓰는 것이 더 친환경적이냐,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정과정 평가를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런 정과정 평가를 위한 기준이나 표준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과정 평가를 가장 최초로 시행한 것이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가 이제 1969년에 정과정 평가를 하면서 이제 그 용기를 회수 가능한 유리 용기를 쓰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알루미늄 캔을 쓰는 게 좋을지, 아니면 플라스틱을 쓰는 게 좋을지 이렇게 정과정 평가를 최초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결과는 이제 공개된 것은 없는데요. 이때 평가한 연구 결과가 결과를 아마 이제 전해지는 그 내용을 보면 플라스틱 용기가 가장 친환경적으로 그때 평가가 되었었고, 지금도 이제 용기 사용 비율을 보면 이제 페트 사용량이 48%로 이제 가장 많이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과정 평가를 이제 실제 수행을 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정과정이라는 게 정말 이 제품의 채굴, 생산부터 소비, 폐기를 모두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밸류 체인의 각각의 단계에서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정말 모든 정보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수집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것들을 이미 어떤 국가 수준이나 어떤 기업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과정 평가 분석 결과가 더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과정 평가 결과를 보실 때 뭐 숫자 하나로 나오긴 합니다만, 이런 숫자가 굉장히 불확실할 수 있고, 또 어떤 가정을 도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또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조금 해석에는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과정 평가가 그렇게 이제 70년, 80년을 거쳐서 90년대 이제 많이 수행이 됐을 때 그 유명한 기저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 아메리칸 페이퍼 인스티튜트에서 이제 그 일회용 기저귀랑 천 기저귀의 이제 환경 영향을 LCA로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일회용이 더 친환경적이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1년 뒤에 그 기저귀 산업연합에서 이제 정과정 평가를 다시 수행을 했는데, 여기서는 천이 더 친환경적이라고 나왔고요. 92년에 또 다른 기관에서 했더니 일회용 기저귀가 더 친환경적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과가 이렇게 계속 뒤바뀌고, 어떻게 가정을 하고 누가 연구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ISO 표준도 만들어지고, 특히 이제 저희 연구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제품의 환경성을 더 합리적으로 또 공정하게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그런 방법론에 대한 표준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포장재 사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포장재, 다양한 재료의 포장재에 대해서 이제 정과정 평가를 한 연구 결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연구 결과에만 의존하기에는 굉장히 결과가 불확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 100여 개 정도 연구의 결과를 정리한 이제 그런 페이퍼의 결과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무기온 팩이고요. 그 바로 오른쪽이 이제 페이퍼로 만든 컵과 플라스틱 컵이고요. 그 오른쪽이 이제 재료가 다양한 파우치, 플라스틱 파우치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병이라든지 글래스 병, 금속
캔 순으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컵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이제 종이로 만든 컵보다는 플라스틱 컵의 탄소 배출량이 조금 더 적게 평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파우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자재를 이용한 소재를 이용한 것보다 플라스틱이 또 오히려 조금 높게 나타난 걸 보실 수 있고요. 바틀의 경우에는 글래스에 비해서는 플라스틱의 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경향을 비교를 해보면 플라스틱 병이나 무균팩 경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포장재 소재에 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작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약간 지역적 편차, 그리고 연구마다 이제 다양한 편차가 나타난다는 걸 또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품 전체와 비교했을 때는 보통은 제품에 많이 들어가는 중량에 의한 그런 환경 영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우유 전체를 평가를 해보면 우유 전체에서 포장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5%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16가지 부문에 대해서 이 16가지 부문에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대체재를 사용한다면 온실가스 배출이 어떻게 될까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6가지 부문 중에서 13개 부문에서 플라스틱이 대체 소재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10%에서 90% 정도 낮게 배출시키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플라스틱이 뭐 예를 들면은 다른 종이나 아니면은 스틸이나 그런 금속에 비해서 생산하는 데 에너지가 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체 소재에 비해 가볍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품을 운송하는 단계에서도 에너지 소비나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용 드럼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보다 철강을 사용하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이 낮게 나타났는데, 왜냐하면 철강이 이제 생산할 때는 더 에너지도 많이 쓰고 탄소 배출이 많이 되긴 하지만 제품의 수명을 2배 이상 늘리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제 산업용 드럼의 경우에는 철강이 더 좋게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식품 포장재의 경우에는 이제 플라스틱 외에 마땅한 대체재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대체 소재의 경우에는 플라스틱만큼 제품을 잘 보관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식품에 대한 부패나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플라스틱 포장재가 조금 가장 좋은 케이스인 것 같다. 이제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여 말씀드리면 이제 플라스틱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볍고 또 다양한 형태로 가공이 가능하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량을 유지하면서 무조건적으로 플라스틱을 다른 소재로 대체하자라고 했을 때 이게 항상 긍정적인 환경 영향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학적인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탄소 배출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재 대체보다도 애초에 이제 전력이 청정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이 된다든지, 그리고 다양한 순환경제 전략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애초에 이제 제품의 수명을 늘려서 이 제품을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소재라고 하면 이 제품을 2년 쓰는 것보다 4년 쓰면 탄소 배출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구성을 높이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이제 이런 전략들을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드린 거는 탄소 배출량만 평가를 했지만 해양 생태계 영향이라든지 다양한 환경 영향에 대한 또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 흐름 분석이나 정과정 평가를 이제 활용을 해서 아무래도 이런 데이터 기반의 어떤 과학적인 결과를 가지고 산업 전략이나 정책이 이제 수립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유럽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정책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아직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초 데이터, 그리고 정과정 평가에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국가 단위 DB가 아직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 이런 DB에 대한 개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분석법이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희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도 너무 정확하게 지켜주셨어요. 아마 질문들이 있으실 테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따로 받지는 않고 이따 종합 토론 시간에 묶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왜 우리 물질 흐름 분석이 필요하고 라이프 사이클 분석이 필요한지 너무나 차분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 데이터 말씀하셨는데 같은 연구자로서 저는 이제 분야는 전혀 다르지만 그러니까 데이터
말씀을 여러 차례 해주셨는데 데이터를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창의성과 또 무엇보다도 불굴의 의지를 요하는 건데 박 교수님 너무 편안하게 차분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지 얼마나 어려운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알겠고요. 제가 순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물질 재활용, 전주기 분석 한번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은 저희가 플라스틱과 헤어질 결심을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자, 그 종합토론 시간에 저희 또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그 같은 맥락인데 주제는 조금 다릅니다. 다음 발제는 박정희 교수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아마 그 오늘 포럼에서 그 던지는 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의류 폐기물입니다. 박정희 교수님 앞으로 모시면서 간략히 양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희 교수님은요, 서울대학교 의료학과 명예교수님이시고요. 서울대학교 의료학과에서 학석사 과정을 마치시고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에서 고분자 표면의 특성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고분자 과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박정희 교수님을 십수년 전에 처음 뵀을 때는 의료학과 교수님이니까 역시 그 패션이 남다르시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패션을 하시는 게 아니라 분자 단위에서 패션을 연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서울대학교 그 생활과학대 학장도 역임하셨고요. 한국의료학회 회장 역임하셨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의류 신소재 분야를 연구해 오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의류 폐기물 자원화와 지속 가능성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정희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박주영 선생님처럼 그 전과정 평가나 물질 흐름 분석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의류 소재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또 환경 문제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정보를 모아봤었습니다. 네, 왜 플라스틱 포럼에 의류 폐기물, 근데 이제 합성 섬유는 플라스틱하고 이제 같은 재료로 가늘고 길게 뽑은 게 합성 섬유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분자량이 큰 물질이라는 점에서 이제 플라스틱의 일부로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 하면 누구나 좋아하는 인류 미래가 아무리 지속되어도 헤어질 수 없는 것이 옷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 생리화학적인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옷들이 환경 오염을 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지금 여기저기에 지금 온실가스 배출도 많고 또 합성 섬유는 연간 3억 4,200만 배럴의 석유를 사용한다. 그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1935년에 듀퐁사에서 나일론을 발표하고 나서 폴리에스터 여러 가지 합성 섬유들이 개발이 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우리가 옷 소재가 굉장히 다양해져서 우리가 입고 싶은 옷을 마음껏 입고 관리가 간편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거는 누구의 덕분이냐? 합성 섬유의 덕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과도하게 쓰다 보니 이제 석유 자원이나 석탄 자원을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천연 섬유라는 거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 농작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오염시키고 또 물 사용을 많이 하고 농작지를 그 재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화학약품을 쓰게 되고요. 면이라는 거는 구김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가공 프로세스가 폴리에스터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용하는 과정에서 세탁하는 과정에서의 에너지도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면은 좋고 폴리에스터는 나쁘다는 사실 이제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자극적인 그 사진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그 RR해라 그러나요? 주변에서 면 재배를 이제 하면서 이것이 물을 과하게 사용하고 또 이 살충제나 뭐 농약 이런 것들을 쓰면서 부영양화가 돼서 사막화가 되어서 이렇게 생태계에 수십 년 동안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이제 그 대표적인 면 섬유가 한 사례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네. 예. 뭐 지속 가능성 좀 전에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저는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올려봤었는데 일단은 뭐 그 우리가 천연 자원, 인바이러먼털한 그 환경적인 것을 제가 주로 말씀드리겠지만 뭐 경제 발전이나 우리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거, 인격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손상 없이 잘 후세대에 물려주고자 하는 바람으로 우리가 오늘 모였죠. 그래서 섬유 패션 산업에서도 사실은 이런 책임감을 느껴서 뭐 이 전 과정을 나서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자사의 그 제작 과정을 DB로 공개하고 이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서로 객관적으로 이제 전 과정을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성 있는 것이 힉 인덱스라고 그래서 2013년인가요? 방글라데시에 이제 의류 공장이 많은데 수년 동안 굉장히 크고 작은 사고들이 나다가 13년에 뭐 1,100여 명이 사망을 하고 2,500여 명이 부상을 하는 큰 사고가 있으면서 이제 의류 업체들이 SAG이라는 단체를 구성했어요. Sustainable Apparel Coalition이라는 SAG이라는 단체를 이제 결성을 해서 우리의 제품들이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 발전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매해 얼마나 잘 달라지고 있는지를 평가하자. 물론 그 비즈니스 하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이제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이러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힉 지수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들었듯이 어떠한 평가 지수를 얼마나 가중치를 넣어서 평가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뭐 아주 달라지는데 현재로서는 이 힉 지수라는 것이 데이터가 가장 많고요. 또 표준 방법에 의해서 한 데이터여서 물론 부족함은 있지만 이제 인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막대가 팍 다른 게 있는 게 그린색 바가 이제 폴리에스터 이제 면인데요. 면은 이렇게 폴리에스터에 비해서 물을 많이 사용하고 농작지를 오염시키고 또는 부영양화를 시키고 있다. 사막화를 시키고 있죠.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이제 또 화석 연료를 쓴다는 점에서는 폴리에스터가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힉 지수는 이 cradle to factory gate 생산 과정만 본 것이지 사실 우리가 70억 인구가 매일매일 집에서 세탁하고 버리고 하는 과정은 지금 평가에서 빠져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농작지 사용이나 인체 독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재해서 힉 지수가
굉장히 종합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함에도 뭐 소비자단체나 천연섬유 직물협회 뭐 이런 데서 약간 이제 또 이의 제기가 있어서 계속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옷을 만드는 과정은 이 뭐 페트병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복잡해요. 이 섬유로 뭐 재배를 오랜 기간 동안 재배를 할 수도 있고 또 이 분자량이 큰 물질을 섬유로 뽑을 수도 있고 섬유를 실로 만들어서 다시 재직을 해서 염색과 가공을 하고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서 우리 손에 들어오는 부가가치가 높은 다단계를 거치는 제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참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귀중한 이러한 제품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의외로 쓰레기산을 만들면서 우리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선의로 해외에 보냈는 줄 알았는데 쓰레기산들이 되고 있더라. Lamentablemente hemos transformado nuestra ciudad y nuestra región y nuestro país en el basurero del mundo. El problema es que solamente un 15% de eso es lo que se vende como segunda mano. El 85% viene a dar a los vertederos clandestinos. Esta es claramente poliéster, ¿verdad? En la antigüedad la ropa era más que nada de algodón. En estos momentos, que el material que utilizamos predominante en estas prendas es el poliéster. Ahora, ¿qué es el poliéster? Es justamente un polímero sintético que tiene un tiempo de biodegradación de muchos años en comparación al algodón. La ropa, como no tiene una disposición legal hasta el día de hoy, la única solución que le da a la gente es quemarla. Y cuando se quema, la polución y el humo hace que para nosotros sea un grave problema. Y esto a nosotros nos genera un incendio anual de grandes proporciones. Aquí hay poblaciones que viven dentro del basurero, entonces ellos están inhalando. 시간 관계상 제가 네. 이렇게 그 동영상이 조금 긴데요. 이렇게 많은 이제 옷들이 우리가 이제 쓰레기 산을 만들고 있는데 그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9세기 중반 이후에 합성 섬유라는 게 개발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편안함을 누리고 또 요새 뭐 패스트 패션이나 많은 옷들이 이제 쉽게 사게 되면서 굉장히 그 생산과 소비가 늘었어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2000년대에 들어서 15년 동안 생산량과 소비량은 2배가 되었죠. GDP, 요게 아마 GDP 증가인데 GDP 증가보다 옷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생산과 소비량 증가가 훨씬 빠릅니다. 그렇게 많은데 그에 비해서 지금 보시면 뭐 2017년 자료가 텍스타일 파이버가 전 세계적으로 1억 톤을 초과했고, 물론 플라스틱 통계가 쉽지 않은 것보다 오일류 통계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아주시고요. 세계적으로 해마다 1000억 벌의 오일류가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 우리가 또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그런 데 비해서 옷이 많아지다 보니 아무래도 짧게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사용률이 굉장히 감소를 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어떤 조사에 의하면 1인당 구매하고 입지 않는 옷이 21%나 된다.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안 들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생산과 소비는 많이 하는데 잘 안 입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폐기물이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9,200만 톤의 의류가, 그러니까 거의 1억 톤의 옷이 이제 폐기가 되고 있다. 이거는 증가하는 추세다. 물론 코로나 이후에는 아직 데이터가 없는데 조금 이제 생활 패턴이 많이 변한 것으로 해석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산된 의류의 70%가 많은 통계를 보면 대략 다 70%예요. 물론 85%라는 나라도 있고 50%라는 나라도 있는데 70% 정도가 버려지는데 그것이 이제 제3국에서 쓰레기산을 형성을 하더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건 버려지는데 수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재활용을 하든 뭘 하든 모아야 되는데 그 다시 수거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세계적으로 25%. 통계입니다. 25%. 독일이 잘하고 있다고 리포트를 하는데 뭐 75%.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환경대학원 논문에서 봤는데 10%, 서울시는 조금 높아서 뭐 26.5%로 한 데이터를 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옷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만들어져요. 엘렌 맥카터 파운데이션이라는 영국의 단체인데 글로벌하게 옷에 대해서 가장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요. 여기 데이터를 보면 글로벌 의류 생산량이 5,300만 톤인데 73%가 매립하거나 소각되고 있다. 그런데 텍스타일 투 텍스타일 내지는 파이버 투 파이버,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버렸는데 그 옷에서 다시 옷으로 가는 비율은 1%밖에 안 되더라. 이거 굉장히 사실은 저도 이제 조금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기계적으로 자르거나 해서 이불솜이나 여러 가지 다른 재료로 쓰는 것은 포함하면 13%가 일단은 섬유는 플라스틱이 아니고 섬유 제품은 13%가 재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GR3N이라는 폴리에스터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보면 7,200만 톤의 폴리에스터 생산해서 섬유도 만들고 폴리에스터도 만드는데, 문제는 여기서 보면 폴리에스터는 플라스틱은 이렇게 재활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섬유 폐기물 3,300만 톤은 그대로 폐기가 되고 있다. 그만큼 섬유는 플라스틱에 비해서 다시 리사이클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하게 봐도 굉장히 옷이 지금 넘치게 만들어져 있고 많이 70% 정도가 버리는데 우리나라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데이터를 얻기가 쉽진 않은데요. 일단은 논문이나 이런 제 자료에서 보면은 재고가, 우리나라도 패션 제품의 재고가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재고액, 생산액 대비 재고액 비율이 26.1%로 19년에 가장 최고를 이제 찍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물론 회사마다 경우가 다르고 또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리포트 되기로는 이제 3대 3대 3 약간, 그러니까 25 내지 30%가 정상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25 내지 또 30%는 정기 세일에서, 나머지는 이제 재고로 축적되는데 이제 이게 악성 재고가 되면 처리가 해외로 기부도 하고 해외 수출도 하고 일부 소각하기도 한다. 어떤 기사를 보면 대형 패션 업체에 7군데 인터뷰를 했는데 6군데가 소각한다고 하더라. 이거는 저는 그냥 보도 자료를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이게 아주 상세한 보고서가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가정 발생량의 그러니까 저 동그라미 원형 안에 보면 이제 이건 물론 대표 패널 가정 몇 군데를 해서 유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 발생 쓰레기가 20톤 5천 톤, 20만 5천 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저 위에 보시면 재사용 교환이나 판매를 하거나 아는 사람한테 뭐 또 전달을 하거나 해서 10%가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다시는 리폼이나 수선은 7% 정도 하고 있고 이제 주로 나머지가 수거함에 들어가고 종량제 봉투에 넣고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데 이것이 다시 규결이 되어서 총체적으로는 해외 수출이 이 발생량의 26% 정도는 해외로 나가고 있고 소각이나 매립이 45%가 소각이나 매립을 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옷을 재사용하고 좋은 취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건 맞죠. 우리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갔는데 아까 쓰레기산을 만들고 있잖아요. 과잉으로 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수출을 얼마나 하는 나라냐? 굉장히 아주 상위권 수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4위 내지는 5위를 기록하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고 또 패션 산업이 나름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이다 보니 또 의류 생산량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옷을 많이 만들어내고 쓰레기가 쌓인다고 하는데 꼭 어떻게 해야 이것이 환경적으로 좋을까? 그래서 일반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별 과정 없이 입던 거 다시 입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면 뭐 에너지나 케미컬이나 다른 그 환경 부하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리유즈라고 그래요. 그래서 리유즈가 가장 유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형태를 변경시켜서 섬유를 뭐 갈던가 해서 다른 형태로 쓰는 것이 리사이클입니다. 페트병이 섬유가 되고 또 재활용인 거죠. 이 학계에서는 이것을 이제 리사이클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버리는 것이 연료화하든 뭐 에너지화하든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변화를 시키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이고 그냥 단순 매립이나 소각은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뭐 추천하는 단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재사용에 대한 이제 이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재사용이 뭐 중고 의류를 팔거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근 4년간 미국 패션 시장의 평균 성장률이 3%인데 중고 거래는 33%나 성장을 했어요. 그만큼 중고 시장이 활발해졌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많은 플랫폼에서 헌옷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많이 쓰시는 이런 플랫폼에서도 들어가면 헌옷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혹시 되시나요? 중고 의류 시장이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라는데 임태윤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중고 옷을 거래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테이프에다가 번호를 적어서 옷을 붙여서 인증 사진 보내드리고 그때 이후에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몇 번 입은 옷이지만 새우처럼 세탁은 물론 상품 안내 태그나 구매 보증서, 포장까지 새 제품처럼 정성스럽게 담습니다. 최근 이처럼 입던 옷을 사고 파는 이른바 중고 의류 리커머스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여성 중고 의류 거래 비중은 2020년 22%에서 올해 45%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또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네, 이렇게 중고 뭐 의류를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온라인 시장이나 오프라인 시장에서 활발하게 생각보다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옷을 의류 폐기물을 소비자가 구입하고 나서 이렇게 형태를 그대로 재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재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옷이 천이 될 수도 있고 섬유가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분자 단계까지 새롭게 이제 다시 쪼개질 수가 있는 거죠. 해중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시 재활용이 될 수 있는데 경로가 길수록 어떻겠어요? 물론 이렇게 순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경로가 길수록 그만큼 과정에 들어가는 에너지나 뭐 화학약품이나 여러 가지 환경 부하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보통 병에서, 그러니까 오픈 루프죠. 개방형 루프죠. 병에서 이제 분자로나 섬유로 만들어져서 이제 재활용 섬유가 되는 것이 가장 흔한 경우에 이제 폴리에스터 재활용 섬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물리적인 재활용, 이 제품에서 이 폐의류에서 단계가 짧으면 환경적이나 경제적 이득이 가장 큰데 재료의 제한점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무색이어야 하고 또 굉장히 순도가 높아야 하고 그래야 이제 좋은 품질의 섬유가 나오겠죠. 그럼에도 이제 가공하면서 분자량이 떨어지고 뭐 물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서 화학적인 재활용을 하게 되면 재료가 아주 이렇게 막 순도가 높지 않아도 되고 약간 제한점은 적어지지만 실제로 환경 부하가 많이 크고 번거롭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석탄이나 석유 가지고 바로 섬유를 뽑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다단계를 거쳐서 환경에 부담을 주고 많은 노동을 해서 만들면 가격적으로도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경제적인 여건이 여러 가지 허락하는 한은 또 해야 되는 우리 재활용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많이 앞으로 발전해야 되는 기술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해익 지수로 봤을 때에 요게 이제 그냥 폴리에스터, 화석연료, 석유로 만들었을 때의 환경 부하예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지구 온난화, 이런 항목이 있는데 요 항목별로 바 사이즈가 클수록 환경 부담이 크다는 뜻인데 여기 화학적으로 아주 단분자까지 가도록 재활용을 하고 나면 이렇게 이 화석 연료를 쓴 경우나 매한 가지로 환경 부담이 크더라. 단 이제 물성에 있어서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재활용한 경우보다는 조금 유리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구체적인 예예요. 어떤 논문을 봤더니 파이버, 섬유로 재활용을 한 경우하고 플라스틱 마틸, 폴리에스터 마틸로 재활용을 한 경우하고 보니 이 섬유를 재활용하면 물성이 떨어지더라. 왜? 섬유는 염료도 포함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가공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래서 이 고유 점도라는 게 끈끈한 정도인데 끈끈할수록 분자량이 크고 물성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 끈끈한 정도가 이 버진 폴리에스터에 비해서 이 병으로부터 만드는 거는 크게 나쁘지 않은데 섬유로 만드는 건 물성이 떨어지더라. 물론 요거는 이제 어떤 연구 결과입니다. 대학교에서의.
면섬유도 뭐 재활용을 하면 이 재배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또 이 목화 섬유를 섬유화하는, 그러니까 목화솜을 섬유화하는 과정이 생략되면서 이 온실가스가 많이 감축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오리진 커튼하고 올게닉 커튼, 그러니까 이 올게닉 유기농면이라는 것은 재배하면서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다음에 리사이클드 커튼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이미 만들어진 면섬유를 다시 재활용한 것인데요. 이 물 사용이나 사막화 이런 면에서 이제 면에 비해서, 일반 면에 비해서 재활용을 하면 환경 부담이 많이 줄더라. 오히려 유기농 면보다도 줄더라 하는 자료입니다. 예, 근데 매립하면 사실은 매립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립하면 우리가 이제 합성섬유가 썩지가 않을 뿐더러 중간 단계 분해물이나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토양 오염을 시키고요. 또 매립해도 그 메탄가스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 메탄가스의 온실화 온난화 지수는 훨씬 높다. 그래서 웬만하면 매립이나 또 소각도 그렇습니다만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만 더 쓸게요. 그래서 합성섬유는 썩지 않으니 매립은 하지 말자라는 말씀이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그냥 재사용하면 좋고 재활용, 그 다음에 안 되면 재활용하고 하자. 그럼에도 넘쳐나는 쓰레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논문을 찾아봤더니 의류 폐기물이 생각보다 발열량이 높아요. 물론 이것은 이제 면섬유라서 목재 펄프 정도에 상응하는 그 발열량을 낸다는 보고서를 봤고요. 그 논문을 봤고요. 그러면 플라스틱이죠. 폴리프로필렌 같은 합성섬유는 얼마나 발열량이 클까 봤더니 11,000이에요. 그러니까 폐유나 석유에 비해서 석탄을 보통 우리가 6,500kcal per 킬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탄소 배출 개수가 낮아져서 사실은 이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것으로 연료를 쓰면 석탄을 1톤 쓸 것을 폴리프로필렌은 0.5톤 살짝 넘는 양으로도 그 효과를 낼 수가 있더라 하는 자료입니다. 이 카펫도 있는데요. 카펫은 이제 물론 그 섬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카펫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재료가 있습니다만 카펫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폴리프로필렌이나 나일론 카펫은 이렇게 에너지 함량이 6,600이나 4,000 정도 되고요. 탄소 배출 개수는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일론이기 때문에 혹시 낙스 걱정이 될까봐 낙스 데이터를 찾아봤는데요. 이 낙스를 보시면 이제 석탄보다, 물론 나일론은 N이라는 그 질소를 포함하는데 그 석탄에 비해서 석탄은 이 품질이 굉장히 불균일하기 때문에 낙스 데이터가 고르지는 않는데 그것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에스터 나 폴리프로필렌, 합성섬유나 이런 여러 가지 의류 재료들이 석탄에 상응하는 내지는 그보다 높은 발열량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냥 섬유 폐기물을 소각해서 대기로 온실가스를 내어보내고 시멘트 산업이나 고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산업에서 또 태워서 내려보낼 걸 이것을 바로 연료로 쓰면 일단
감축이 되는 거죠. 온실가스 배출이 감축이 되고 굉장히 높은 온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배기가스는 훨씬 정화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 이제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폐기물이 연료화로 가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들 내지는 정말 재활용을 여러 번 해도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말 처리해야 되는 것들을 연료화한다면 발열량이 크고 순도가 높아서 효율적이고 CO2 배출이 감축될 것이고 화석 연료를 정말 세이브할 것이죠. 그다음에 폐기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또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고 만약에 시멘트라면 소각제를 버릴 필요가 없이 그 바로 혼합이 된다고 합니다. 클링커에. 그다음에 이 의류는 PVC가 별로 없어서 플라스틱보다도 염소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염소 더스트 걱정이 줄어들고요. 경제적으로는 일단은 폐기물이니까 비용이 절감이 될 거고 또 소각이나 매립하는 비용은 사회적으로 절감이 될 거니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순환자원화 기업이라든가 그 H&M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의류 폐기물을 그 주변의 열병합 발전소에 보내는 것과 또 순환자원화하고 있는 이 쓰레기를 모아서 굉장히 다단계로 분류해서 자원화하는 유럽의 기업들, 그래서 CO2 절감을 얼마나 했는지도 또 자료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오기 전에 찾은 거는 이제 이 World of Waste라는 웹에, 그러니까 그 Fashion for Good이라는 플랫폼에 들어가면 World of Waste라는 그 웹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을 쳐봤더니 옷 쓰레기가 이만큼 있더라. 그래서 또 그것을 리드 모어 해서 다시 쳐봤더니 어떤 섬유가 이만큼 있더라 하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결혼만 말씀드려도 되나요? 시간을 좀 초과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그 폐의류를 자원화하는 방법은 과정이 간단할수록 유리하죠. 그래서 그 재사용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재활용이 적극 개발이 되어야 되겠는데 현재 의류로 리사이클링 하는 건 13% 정도에 그치고 있다. 섬유에서 섬유로 파이버 투 파이버는 1%이라고 이제 글로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각이나 소각이나 매립이 굉장히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데 줄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이제 사례 하나로 이런 여러 가지 유리한 단계를 다 거치고도 남는 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매립하지 말고 연료로 쓰자. 그러면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이 클 것이다. 이건 물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쓰레기를 다 국내에서 모아서 투명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네, 박정희 교수님 그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의식주라고 하죠. 의식주라고 하면은 식품 영양학과 교수님들이 아니다, 식의주다. 그다음에 주생활학과 교수님들은 아니다, 주식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역시 저희는 의식주인 것 같습니다. 그 100년 전 인구가 전 세계 인구 한 20억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작년이었죠. 이제 80억 명을 돌파했고 지금 추세대로라면 2050년이면 100억 명 돌파할
할 거라고 합니다. 결국 그 얘기는 우리가 버리는 의류 폐기물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재사용, 재활용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우리가 이 의류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연료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되었습니다만 두 번째 세션에서 발표해 주실 세 분께서 2분씩만 양보를 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 저희 예정대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이어서 두 번째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쉬시고요. 그 때가 되면 다시 모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